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여야 최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방역 체계를 연일 비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선거구 획정과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과제를 살펴봅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신당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50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참여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함께 총선 준비 상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산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여야 최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방역 체계를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해찬 대표는 정쟁을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여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군부대 외출 중단과 학교 개학을 연계하는 등 국민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내에서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데 대해 정부의 방역망이 뚫린 것이라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부의 허술함과 무능은 반성하지 않고 야당이 국민 위기의식에 편승해 불안과 공포를 퍼뜨린다고 비난하는 등 남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 삼아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나서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선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 자제를 한 목소리로 당부하면서 총선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의 공통점은 입국 당시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이른바 무증상 입국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각각 95명, 172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검역법으로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방역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같은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염된 지역에서 오시는 중국 분들에 한해서만 당분간 입국을 정지시키자는 그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과 마스크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무상 배포 대상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를 사스, 메르스와 같은 법정관리 감염병에 추가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법정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감시,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등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자영업자와 유통,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꿍꿍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한국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폐기 등 전면적인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4.15 총선 모드로 전환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검역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양윤선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대두된 검역법 개정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해결하자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검역법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미세먼지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지역 상권 상생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또 경찰개혁법과 더불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과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 입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를 통해 검찰 인사 문제도 적극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선거구 획정.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 상황이 없습니다. 호남 지역 의석을 두고 4+1 협의체와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열리지만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달라 얼마나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연초부터 보수 통합을 이끌어온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통합신당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과 보수당의 통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과 확장, 그리고 미래. 혁통위는 통합신당의 3가지 핵심 기조를 발표하며 보수 통합에 큰 걸음을 뗐습니다. 혁신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2월 중순 통합신당이 마련되면 한국당과 새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가칭 국민소리당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 약 500개의 보수 세력이 참여합니다. 혁통위는 신당의 정책 기조 5가지도 발표했습니다. 안보 우선 외교, 민간 주도의 경제 살리기, 근원적 교육 개혁, 삶의 질 선진화, 공정사회 등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혁통위는 조만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구상은 마무리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혁통위는 늦어도 다음 달 20일 전에 창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어떤 형태의 보수 통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혁통위의 앞날도 결정됩니다. 한국당은 일단 보수 통합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혁통위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수와 중도가 혁신의 기치 아래 하나로 모이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서 나라와 국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공관위를 구성한 새보수당은 이 자리에서도 신당 합류 여부를 뚜렷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새보수당이 주장해온 2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또 치고받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와서 또 분열하자고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보수 통합의 규모보다 국민들 앞에서 보수가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보수의 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세보수당에 빠져나간 바른미래당이 또 분당2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전현직 위원장들이 대거 탈당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 탈당 이후 바른미래당 분당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안 전 의원은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계 의원들도 안 전 의원의 행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을 만든 손학규 대표에게도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에 대해선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안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핵심 당원 3,947명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미래당을 참담한 심정으로 떠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도 당내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힘차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김중로 의원처럼 탈당에 신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내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호남 세력 통합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전 의원과 지지 세력들의 탈당 행렬이 잇따르면서 바른미래당의 존속 여부와 중도 진영의 재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황혜진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총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 출범을 연기했죠. 예. 네, 당초 오늘 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다 보고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 선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총선 준비보다 이 사태 수습에 더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되니까 정부 여당이 수습을 못하면 좀 영향을 받겠죠. 네. 선대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출범 시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선대위 출범은 연기가 됐지만은 구성 윤곽은 되게 좀 잡혀 있죠. 네, 아시는 대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그 선대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고요. 이 대표가 선거 전략 부분을 맡고 이 전 총리는 유세 지원 쪽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각 권역별 선거를 진두지휘할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는데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쪽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김두관, 김영춘 의원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김부겸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지금 배치가 화면에 쫙 됐군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들도 당연직으로 선대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예. 민주당은 공천 심사가 마무리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검찰 출석에 조사를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복귀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분위기가 있는데요. 더 커지는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계속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고 당에서도 임 전 실장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호남 쪽 선대위원장 자리를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임 전 실장을 향한 어제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억지 수사다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임 전 실장의 복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사전 나오고 있습니다. 포석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네. 해석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 공천 심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지역구 출마자들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이 오늘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구로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이 서울 구로을 지역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그전에 같이 사전 행보했다고 논란도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실장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를 서울 서남권의 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이해찬 대표가 출마를 권했는데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번이나 특검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또 정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그 민주당의 공천 후보 공모가 지난 28일에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전략공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공보가 마무리가 됐죠. 앞서 이해찬 대표가 경선 지역이 200곳이 넘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김 기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대표의 관측에는 사실 한참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를 공모를 했는데요. 234곳 지역구에 47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2명 이상의 후보가 신청한 곳이 135곳인데요. 이 후보 간 공천 심사 총점이 30점 이상 차이가 나거나 공천 적합도 수치가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경선 지역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경선 지역이 적다면 반대로 단독 공모 지역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겠죠. 네, 단독 공모 지역은 99곳이고 이 중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단독 공모 지역이 64곳이나 됩니다. 물론 향후 면접 심사를 받겠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추가 전략 공천 지역이 되지 않는 한 단독 공모한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기호 1번을 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부터 5일간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경선 지역과 추가 전략 공천 지역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응모에서는 단독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혹시 그 중에서 하위 20%에 잡힌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흥미가 있겠군요. 네, 이번에 야권의 총선 움직임 좀 살펴보죠. 홍 기자. 네. 오늘 협통이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는데 상당히 사람들은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총선을 앞두고 사실 정당이 통합을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당연하지. 네,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면서 보수 야권이 뭉쳐야 한다면서 사실 혁통위가 출범을 한 건데요.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당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알맹이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혁통위는 이 통합 파급력을 위해서 유승민 의원과 또 안철수 전 의원 까지 가세한 빅텐트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반응이 하지만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안 전 의원 아예 혁통위 참여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고요. 유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만나자고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는 있지만 양당 협의가 진행된 후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며 확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불참을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유 의원은 오늘 다음 주 중에 회동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이 다음 주에 통합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그런데 이 유 의원이 하도 이제 밀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유 의원을 빼고라도 통합에 나서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게 이러한 유 의원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와는 또 별도로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모두 각 당의 공천 준비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국당은 공관위 회의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요? 네, 한국당 오늘 공관위가 4차 회의를 열고 이 컷오프 즉 공천 배제 기준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요. 다만 현역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 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을 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브리핑을 좀 했는데요. 이 현역 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가 되면은 사실상 이 교체
확진체 비율이 50%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권역별로 컷오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이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인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가산점이 아니라 기본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보수 정당의 통합 운동을 하면서도 개별 정당끼리 이제 후보 또 공천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나 그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새 보수당도 자체 공천 관리를 꾸렸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새 보수당도 다음 달 5일에 이 자체 공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꾸려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이 자체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 새 보수당은 다음 달에 공관위원장 임명과 후보 공모 또 공천 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3월 초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3월 9일에 전체 후보 공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월 23일에 공천자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있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도 공관위를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보수 통합이 어그러질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7번째 총선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일해온 인물인데요. 네. 본인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영입 환영식에서 자신이 겪은 차별 등을 바탕으로 땜질식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한국당도 장애인이 더 이상 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홍혜진 기자였습니다. 두 분 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 사무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품격 높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매월 임시의 의무화와 윤리특위 제도 개선 등 국회 개혁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와 정책이 공존하는 국회 구현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3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들은 오늘부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시설로 격리 수용돼서 앞으로 2주간 지내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 대방맘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자신의 SNS에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라며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적은 손팻말을 촬영해서 게시를 했는데요. 이 글이 게시된 지 10시간 만에 11,000여 개의 댓글과 14,000여 개의 공유, 그리고 49,000여 명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어 아산 시민들은 SNS 등에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이겨내자, 청정 아산에 놀러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잇따라 게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다. 함께 이겨내자라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서 떨어질 우리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산 시민들의 그 마음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1, 2주가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우리인 만큼 이번 사태 역시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일까요?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주거지, 또 이름 일부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서가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5번째 확진자 정보를 담은 문서 사진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문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확진 환자와 이 환자 접촉자 개인정보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해당 문건의 사실 여부와 출처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서가 보건당국이 작성한 공문서로 확인이 되면은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 되고 또 해당 문서가 거짓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여도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 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정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는데요. 과도한 불안감, 또 막연한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고요. 또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1대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동산 투기 의혹 탓에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3번이나 판정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연일 SNS를 통해서 출마 고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국 교수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꺾이지 않은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국 교수에게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김 전 대변인. 과거 조 교수와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운을 뗐는데요. 묘하게 우리 둘은 호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조 교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의 반발을 샀다. 저 자신은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몰매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 잘못이 크지만 돌팔매질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전을 결심하는데 조 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연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파동이 일었다고 전하면서 총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어제 늦은 밤 긴 시간 동안 제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셔서 고맙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이렇게 편지로 대신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의 글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잘못을 보수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전 대변인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주당 검증위는 다음 달 3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요. 과연 김 전 대변인은 당의 불출마 권고를 거부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총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맞짱 토론입니다. 여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 볼 텐데요. 매주 금요일 맞짱 토론과 함께할 두 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또 한 분은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지금 학교에 강의도 하신다고요, 안형환 전 의원. 네네. 예. 일단 오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확진자 11명인데 그중에 또 2차가 통합 2명이 됐고 3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런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면 이건 긴장해야 되고 특히 이게 먼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교역량이 굉장히 많고 인구 이동도 많은 국가라서 진짜 사회 전체가 긴장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메르스 2015년 메르스 때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당국에서 일하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계세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의 반성 때문인지 이번에는 비교적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좀 잘못된 대응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특히 1번 중국 녀석 확진자 있잖아요. 그 경우는 증상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했는데 이게 확실한 판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검역관이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적했고 그리고 결국은 확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심 증상이 없었는데. 예, 의심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바뀌었다. 이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도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래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이전의 경험의 학습 효과에다 경각심, 정부의 대응도 적절했다는 얘기인데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글쎄 가짜 뉴스라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무런 안정 상태라면 가짜 뉴스가 아무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누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들께서 불안감 느끼고 있다. 결국 이제 가짜 뉴스 탓하기 전에 정부가 좀 더 잘 대응을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잘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 탓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정부의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저는 뭐 정부를 지금 상황에서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에서는 탓하고 있지만은 이번 사태는 누구 잘못을 떠나서 빨리 대응을 해서 잘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과거 이제 메르스 사태 때는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의 반응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국민 여러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십시오.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말 했어요. 불안감 가지면 안 된다 이야기했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후퇴해서 이제 계속 이건 대응이 지나쳐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그건 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불안감이 또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의 대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중국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 공항에 도착을 했죠. 의심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아산과 진천의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최소 2주 동안 격리 수용이 됩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해서 이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는데 정부의 집중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참 저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집단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제 또 빠져나간 2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아예 고립된 장소에다 수용하는 데도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섬에다 아직 보냅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온 섬에다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미국도 본래는 계속 격리를 하기로 했는데 공군 기지에 그랬다가 이제 미국 정책을 바꿔서 한 3일 동안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한다. 이제 거기는 개인의 자유권 이게 굉장히 이제 높이 사다 보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국민들이 좀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인가는 그분들이 격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천이든 어디든 뭐 광주든 서울이든 간에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럴 때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나온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픈 분들 또 그분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진천 뭐 국민들이 들으면은 뭐 저보고 그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이때는 좀 서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천 아산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막았지만은 오히려 도착했을 때는 환영하는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처음 과정에 소통이 없이 일방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우리가 같은 동포를 우리 같은 국민을 꺼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 그랬다가 다시 이제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소통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정확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공포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잖아요. 그 지역 교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그럼 그냥 본능적으로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공포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정확하게 그 우한 교민들이 어떻게 관리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천안이냐 어디냐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전에 왜 협의 안 했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한 교민들을 진천에 있는 무슨 연수원으로 갑니다. 찬성하십니까? 물으면 반대 100%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한 교민들이 비행기 타고 오셔서 방역을 여러 차례 하고 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갈 때 어디도 들르지 않고 연수원에 들어가는 즉시 격리된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과 접촉될 공간이 전혀 없다. 제로다. 요거를 사전에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후에라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현지에 내려가서 그런 설득을 한 것은 필요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늦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아까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게 위험한 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이제 침이라든지 등등으로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그 괴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침을 튀겼는데 그게 공기 중을 떠돌다가 이 컵에 묻으면 이 컵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병된다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방송할 때 마스크 쓰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감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공기 중이나 물건에서는 바이러스는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주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특히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좀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출입국 관련 문제라든가 또 동포들의 강제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워낙 저잣을 취해오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시선을 보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중국에서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한국과 중국과의 그 많은 교류, 많은 중국인들이 오고 한국에 가는 것을 쉽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건 국내 산업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는 이제 해외에서는 필리핀 같은 데서 이미 막았죠. 북한은 아예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경제적 측면이 있고 중국 관광객이 끊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은 출입국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정부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WTO에서도 이제 비상사태까지 결정해서 발표를 했지만 교역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동도 금지하기 어렵죠, 상황이. 근데 저는 눈치 본다는 표현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역 1순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국가의 처지를 살핀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눈치 본다고 욕하는 거고 뭐 아니면 배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과거에 에볼라 사태 때 콩고 공화국에 대해서 카나다가 입국 금지를 취했다가 정말 세계적으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 저는 실질적으로 정쟁화 요소를 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하고 검사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예를 들면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김포공항 현장, 인천공항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이 방역이 철저하게 되고 있나를 좀 현장에서 뛰시면 안 될까?
저는 오히려 그런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가면 방해됩니다. 안 가신 게 낫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출범도 연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일정 잡았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다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선거운동 중단하자 했었는데 이게 좀 여야당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각 당에서 받아들여도 후보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십니다. 안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죠. 그래서 악수하는 방식도 바뀌었더라고요. 손을 안 잡고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하고 지금 선거 결과로 사실 일생이 좌우됐는데 그 후보들이 받아들일 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각 시 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좀 그런 행사를 자제하는 게 좋은 게 이번에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게 3차 감염자가 나왔던 지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조금 전 국민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중단하자고 해서 중단되겠습니까? 이야말로 쇼입니다. 이야말로 하나 대국민 이벤트.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 제안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이거. 네. 바로 정치 현안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총선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당이 시작했다가 제1호가 논란이 있어 격풍을 맞았는데 그 이후로 인재 영입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최근에 원정건 씨 문제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다시 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재 영입을 통한 정당 혁신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재란 건 평소에 키워와야 되는 겁니다. 젊은 이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의원,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부터 키워나가면서 정치적인 엘리트를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선거 때만 되면은 쇼를 합니다. 그것도 언론에 많이 알려진 또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에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데려다 보니까 뒷조사, 쉽게 말해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용, 한 번의 퍼포먼스, 한 번의 쇼에 그치는 인재 영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 인재 영입 과정이 사실 어느 누가 이제 보통 저도 있어 봤지만은 누가 추천을 합니다. A라는 의원이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거의 검증을 못 합니다. 그 사람 봐서 검증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리고 또 인재 영입을 한 인물들이 잘 관리가 되느냐. 이제 한국당에 인재 영입이 된 인물이 그런 이야기 해요. 또 민주당 인재 영입된 분도 한 분 아닌 분이 있습니다. 한번 TV에 나오라 해서 나갔어. 그 후에는 연락이 없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회용 쇼에 인재 영입은 안 되는 거고요. 한국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평소에 인재를 키워서 선거 때 내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원정건 씨 이후에 좀 다른 인재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나머지 의혹들은 사실 별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정건 씨의 경우에도 제가 비난을 받더라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원정건이라는 인물이 자유한국당도 영입 제안을 했고 민주당도 영입 제안을 할 만큼 사실은 탐나는 인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라 다들 언급을 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7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라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 저는 원정건 씨가 그 27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본 게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탈당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다 그 사람을 탐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정건 씨가 젠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인재 영입 당시에 주목을 끌었던 것하고 이후에 의정 활동에서의 정치적인 역량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아까 안영환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럼 왜 인재 영입을 선거 때만 하겠냐. 그건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집약된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 불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국회 불신, 정당 불신.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키운 인재를 국민들이 100% 탐탁해 하질 않는 겁니다. 정당에 대한 구조적인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험으로 답변 드리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청년 비례를 저희가 2명 했습니다. 한 분이 김광진 의원이고, 장하나 있었죠. 근데 이 2분이 다 의정활동 성적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라고 모두 인재인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는 경선 방식을 통해서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고 그렇다고 청년이라고 다 나이가 어리다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다. 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또 성추행 의혹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안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글쎄 뭐 두 개인의 문제고 다 제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말씀드려 그러는데 당 입장에서는 전체적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말 권유대로 또 그만둔다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불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경선에서 주민들의 또 당원들 심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그 키워드에서 나왔던 김의겸 전 대변인 조국 교수한테 SNS에 편지 방식을 써서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방금만 들어와서 봤습니다만 글쎄 여기서 조국을 또 파리해야 되겠습니까? 전 조국 파리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그 진영에서는 보수 언론에 맞대응하다가 이렇게 지금 자기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제가 김의겸 대변인이 국민 전체의 정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좀 불공정의 상징처럼 된 분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 대변인 현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서 조국과 난 친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진영 노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진영 분들은 조국에게 뭐 인증, 뭐 조국과의 계속 교류를 통해서 뭘 허락을 받았다, 뭐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자기에게 표가 되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조국과 연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담담하게 선거에서 뭘 하고 싶으면 지역구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설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메모와 더불어 웃음도 띄고 계시는데. 우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왜냐하면 표창장 문제만 해도 재판이 벌어지면서 그간의 검찰이 피의 사실로 밝혔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좀 같이 보자고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도 투기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냐. 이게 만약에 투기라면 본인이 저러지 않겠죠. 억울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다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이 한 채 있으면서 또 집을 샀다면 투기 의혹을 받습니다. 근데 무주택자에서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집을 샀는데 대출이 좀 과다하지 않았냐, 이거 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프레임 구도에서는 투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의 경우는 1심 판결문을 보면요, 그 안에 성추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판사가. 왜냐하면 대개 이제 성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말을 중요시하는데 말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억울하죠, 본인은. 그런데 이게 자꾸 언론에 의해서 프레이밍이 성추행 의혹으로 되니까 지도부의 곤혹스러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관련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차 보고대 안영은 의원 전에 거기 관여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형식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던데, 다양하게 많은 것 같던데. 얘기하는 걸 보면 아직도 무슨 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전망이 확실치는 않아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제 주요 정당에서
머뭇거리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나 통합 열차는 떠나고 있고 또 탔습니다. 기차를 탔기 때문에 기차 내부에서 서로 이제 투닥거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열차는 떠났고 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갈 것입니다. 네, 이 통합신당이 만약 출범을 한다면은 민주당은 좀 두려움이 있을까요? 끄떡이 없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 통합신당, 통합보수당이 뜨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께 미래 비전을 잘 제시하느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느냐. 요즘 잘해가고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아니, 두려워한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분열하고 통합하는 건 저희가 전공이에요. 많이 해봤는데 선거 앞두고 막 그 정치공학적으로 통합한 것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통합 쪽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하려고 통합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된 보수의 지향이 뭔지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게 정치공학적 통합이라는 그 비판을 들을 소지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사실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인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돼 있고 일사불란하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에 터진 소위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안혜원 전 의원, 지금 보니까 혁통위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두고 통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문제 제기하십니다. 지금 이제 통합위원회 이름이 혁신통합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정치, 특히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당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통합을 동시에 이뤄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정이란 기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는 자유, 민주, 그다음 미래, 공정 이야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 또 기본 이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야권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전 의원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계에 복귀한 지 열흘 만에 독자 행보에 나선 안 전 의원 탈당 선언 어떻게 보셨나요? 안 전 의원, 여기도 안 전 의원입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같은 손흥하십니다. 네. 네. 글쎄 뭐 손학규 대표께서 버티고 있는 당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아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손학규 대표가 만나고 나서 일단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신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신당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뭐 뜻 이상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거와는 지형이 많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아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이제 일어섰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또 안철수 대표의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신뢰랄까요? 그런 것이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도 예전만큼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적인 신뢰가 크진 않다라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양 진영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최근 조사에서 보면은 무당파들의 증가, 이런 것에서 서로가 하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여지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파가 한 조사에 따르면 30%가 넘습니다. 네. 이거는 안 전 대표 쪽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30%가 왜 30%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네. 아마도 과거처럼 모호한 새정치라든지 막연한 반문재인 정서라면 네. 그건 뭐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안 전 대표의 1단계 목표는 그게 리모델링이든 창당이든 교섭단체 구성해서 일정한 존재감 갖는 국회
정당 되고 싶은 걸 겁니다. 첫 번째가 예. 교섭단체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대권으로 가는 건데 대권으로 갈 때 본인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보수 단일화를 깨하게 되면 양자밖에 안 됩니다. 양자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저는 창당을 통해서 교섭단체 확보에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통합에 안철수 대표가 한다면 그거는 완전 이 소위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못 만들 거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미래가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하실 말씀 많을 건데 여기서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한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한낮에는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입춘인 화요일에는 영하 6도, 수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에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2월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